많은 환우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치료제죠, 치료제. 그래서 지금 이제 치료받는 거에 만족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잘 안 들어서 좀 이제 더 좋은 치료제는 없을까? 궁금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염증성 장질환의 치료랑 또 새로운 약제들이 과연 뭐가 나올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안내를 드리겠고, 그 다음 또 이지민 교수가 이제 임신과 출산, 특히 여성 환우들은 이제 임신과 출산에서 관심이 참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약들이 또 우리 질병 자체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거기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국민적 영양사께서 또 이제 어떤 음식이 우리 질병에 도움이 되고 어떤 음식을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겁니다. 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 원천성 장질환이 이렇게 감기나 다른 약체처럼 뚝 떨어지거나 낫는 병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그런 분도 계시고 그렇지만 이제 질병을 그냥 내 몸의 일부로 여기시고 우리 제목이 염증성 장질환과 더불어 살아가기거든요. 그러니까 뚝 떨어지진 않지만 이 병을 내가 가지고 있지만 얼마나 잘 조절하고 컨트롤해서 내 삶을 잘 이용해 나갈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염증성 장질환의 치료, 새로운 치료제를 중심으로가 제목입니다. 염증성 장질환의 치료 원칙에 대해서 먼저 잠깐 알아보겠는데요. 염증성 장질환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느 한 가지가 아닙니다. 첫째는 유전적으로 이 병에 걸릴 가능성을 갖고 있는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서 병이 생깁니다. 유전자가 있다고 다 걸리는 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술, 담배나 여러 음식 같은 걸 조심하지 않거나 또 여러 가지 약이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유전자가 자극을 받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우리 장에 사는 그 많은 세균들이 또 유전자를 슬슬 자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요인이 딱 맞아 떨어졌을 때 장에 염증이 생겨서 낫지 않고 지속되는 그런 게 바로 염증성 장질환,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걸 우리가 다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염증성 장질환의 치료 목표는 완치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장 속에 있는 세균을 다 없앨 수도 없고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을 다 조절할 수도 없기 때문에 또 우리 유전자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치료의 목표는 여러 가지 약물이나 이런 치료를 통해서 관해를 유도하는 겁니다. 관해라는 거는 저희 가로치고 써놨지만 증상이나 염증이 모두 가라앉아서 내가 아프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또 중요한 거는 이거를 처음에 이제 관해만 유도하는 게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게 증상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내시경을 했을 때 그 점막이 부어있고 궤양있고 이런 염증이 다 없어지는 점막 치유, 내시경도 깨끗해지고 그렇다면 더 오랫동안 잘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나 수술을 예방해서 결국 삶의 질을 개선한다. 즉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이 치료의 목표라. 이걸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제가 여러 번 소개시켜 드린 건데요. 우리는 염증성 장질환 치료 피라미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처음에는 메살라진 이런 같은 염증 조절제랑 항생제 같은 걸 제일 처음에 사용하고 여기서 반응 없으면 아니면 더 심한 경우 스테로이드 쓰고 더 심하고 반응 없으면 면역 억제제 그리고 가장 강력한 약제인 생물항체제 이런 걸 쓰게 되고요. 여기도 반응이 없으면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점점점 강한 약으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라미드처럼 염증 조절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는 거니까 밑바닥에 넓고요. 점점 사용하는 숫자는 줄어들어서 결국 아주 적은 숫자는 수술을 받게 된다. 더 심한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죠.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피라미드 형식으로 치료를 받는 게 아니고요. 더 심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죠. 보면은 이 노르웨이 나라에서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을 진단받고 10년 동안 어떻게 지내나 봤더니 한 절반 정도는 처음에 염증이 막 심하다가 이제 한번 가라앉으면 계속 잘 지낸다. 반 정도는 처음에만 치료 잘 받으면 계속 잘 지내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나머지 반은 어떻게 되냐면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계속 이렇게 지내는 사람이 또 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처음에 치료 잘하면 그 다음부터는 약 별로 안 써도 잘 유지가 되지만 이런 분들은 계속해서 또 더 센 약, 더 센 약이 필요할 수 있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거죠. 크론병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40%는 처음에 치료 잘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별 문제 없이 지내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들쭉날쭉 계속 안 좋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처음에 괜찮다가 마지막에 확 나빠지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좀 더 이렇게 복잡하고 나쁜 경과를 밟을까를 잘 알아가지고 특히 여기 제가 몇 가지 적어놨는데 주로 젊은 나이에 발병하거나 크론병 같은 경우에 이제 누공이 있거나 담배 피거나 협착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 또 궤양성 대장염도 직장만 침범한 게 아니고 전체 내장을 다 침범한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아까 일부 환자들처럼 계속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서는 아까 피라미드처럼 약한 약 쓰고 그 다음 약 쓰고 그 다음 약 쓰는 게 아니고 좀 더 처음부터 강력한 약을 써서 진행하지 않게 막아야 된다. 그래서 좀 상황에 따라서 맞춤 치료를 해야 된다 하는데 이제 좀 복잡하지만 어찌됐건 위험인자가 없는 아까 그런 보여드렸던 그런 나빠질 위험인자가 없는 사람들은 아까 보여드린 피라미드처럼 약한 약부터 천천히 쓰면 되고요. 위험인자가 있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또는 보다 조기에 그런 면역 조절제나 면역 억제제나 항-TNF 같은 생물학제제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여러 번 얘기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쓰는 약을 간단히 얘기한 다음에 이제 새로운 약제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쓰는 게 이제 염증 조절제인데 메살라진이나 설파살라진 같은 것들이에요. 들어보시면 아사콜, 펜타사, 뭐 콜라잘, 레자반트, 사라조핀 여기 중에서 드시고 대부분 다 드시는 약들이죠. 형태는 알약도 있고 관장액도 있고 좌약도 있습니다. 이건 누구한테 쓰냐면 제일 기본 약이기 때문에 별로 증상이 심하지 않은 궤양성 대장염 거의 다 쓰고 있고요. 크론병도 증세가 심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효과가 약한 약이기 때문에 부작용도 별로 없어요. 여기 쭉 많이 써놨지만 이 약들은 거의 부작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심한 사람들은 뭘 쓰냐면 스테로이드를 쓰죠. 스테로이드는 알약도 있고 관장액도 있고 여러 가지 주사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뭐 메살라진 이런 것보다 영준 작용이 굉장히 세고 좋은 약입니다. 그래서 심한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서 우선적으로 쓰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효과는 굉장히 좋고 센 약인데 오래 쓰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겨서 오래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쓰고 효과가 일단 반응이 있으면 빨리 줄여서 안 써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얼굴도 둥그레지고 여드름 나고 이건 뭐 그렇다고 치지만 고혈압, 녹내장, 백내장, 골다공증, 뭐 감염 이런 것들이 다 생기고 어린아이들 쓰면 키가 안 커요. 그래서 이런 스테로이드는 가능한 한 안 써야 됩니다. 그렇지만 필요할 때 초기에 몇 달 동안은 열심히 쓰는 게 굉장히 효과를 잘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역 억제제가 있는데요. 아자치오프린이나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누구한테 쓰느냐? 스테로이드를 쓰면 좋아졌는데 끊으면 다시 심해지고 또 썼다 좋아졌다가 끊으면 또 심해지고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스테로이드를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의존성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에서 주로 쓰게 됩니다. 이 약을 잘 쓰면 스테로이드를 끊고도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약은 쓴다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몇 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잘 기다려야 되는 게 문제고 가장 큰 문제는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면역을 억제하는 약이기 때문에 면역이 너무 억제되면 우리 피를 만드는 골수를 억제해서 면역력이 떨어져 가지고 여러 가지 감염이 생기는 위험이 있어서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위장장애가 있어요. 구역, 구토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못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검사를 자주 해서 부작용 생기나 안 생기나 잘 보면서 봐야 되는데 10분 중에 3, 4분은 약을 중단해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작용 때문에. 그래서 효과는 좋지만 약간 좀 쓰기가 복잡한 그런 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강력한 약은 생물학제제인데 현재는 항-TNF 제제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TNF-알파라는 그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억제하는 약이에요. 누구한테 쓰느냐? 말씀드렸듯이 앞서 말씀드린 약을 다 썼는데 잘 안 듣는 사람들에서 이 약을 쓰게 됩니다.
여기 분홍색으로 표시한 레미케이드, 램시마, 휴미라, 심포니 이렇게 여러 가지 항 TNF 약제들이 개발돼서 이용되고 있는데 부작용은 이것도 역시 면역을 좀 억제하기 때문에 결핵 같은 그런 감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신 환우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용 전에 반드시 내 몸 안에 결핵균이 있나 없나 검사한 다음에 치료를 시작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태까지 치료 약제를 간단히 설명드렸는데요. 문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약제들이 개발이 됐지만 그래도 치료 효과가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항 TNF 치료를 한 경우에도 증세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 약 30%, 한 60 내지 70%는 그래도 좀 좋아집니다. 근데 나머지 3분의 1의 환자는 여전히 반응이 잘 안 해서요. 고통을 받고 있어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부작용이 있어요. 뭐 결핵이나 폐렴 같은 거 걸릴 수도 있고 아주 드물지만 면역이 억제되면 암이 발생할 위험이 있어서 어린아이나 아주 노인분들한테 쓰면은 암의 위험이 좀 올라갈 수 있어서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주사를 맞으면 알레르기 반응, 피부염 그런 부작용이 생겨서 못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앞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그럼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개선하고 그럴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약제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럼 앞으로 새로 나오는 약제들이 뭐가 요구되느냐? 이런 치료가 필요한 거죠. 첫째는 현재까지 제일 강력한 항 TNF 제제에 반응이 없는 환자에서도 효과가 있어야 되겠죠. 그거는 이 TNF 알파라는 물질 외에 여러 가지 다른 물질들도 염증에 관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TNF를 억제해도 잘 안 되는 사람들은 그럼 다른 물질을 억제해보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물질을 억제하는 약들이 개발되고 있어요. 둘째는 부작용이 적어야 되겠죠. 감염, 균 감염이나 암 발생의 위험이 없거나 적은 약제가 되겠죠. 그래서 장에 염증만 작용하고 우리 몸의 다른 부분의 면역은 억제하지 않아서 폐렴이나 이런 거 잘 안 생기게 하고 결핵 안 생기게 하고 그런 약이 나오면 참 좋겠다 그거고요. 세 번째는 사용이 간편한 거. 병원 와서 주사를 맞거나 아니면 내 배를 잡고 이제 주사를 찌르지 않고도 만약에 알약이라면 몇 개 먹기 편할 거 아니에요. 그냥 알약 매일매일 하나씩 두 알씩 먹으면은 근데 효과가 똑같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알약으로 생긴 약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히 그런 것들이 뭐가 있나 보면은 이제 염증 세포가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데 장으로 이동하는 것을 염증 세포가 장으로 가서 장염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막아요. 그런 약들이 여러 이제 킨텔레스, 베돌리즘마, 뭐 에트롤리즘마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름이 좀 어렵죠. 여러 가지 TNF라는 거 말고 다른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억제하는 약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스텔라라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인터루킨 12, 23 이런 걸 억제하는 약이고요. 또 임파구라는 게 이제 백혈구의 일종인데 얘가 염증을 일으키는데 얘네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딱 붙잡는 거예요. 그런 것도 오자니모드라는 약도 있고 또 우리 몸에서 염증 신호가 딱 전달돼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데 그런 면역 반응을 딱 중간에 차단해 버리는 그런 약들도 있어요. 뭐 젤잔즈, 뭐 필고티닙 이름이 되게 어려워요. 외국에서 만들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요것들은 알약이에요. 알약. 먹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잘 개발되면 이제 염증성 장질환에도 치료의 무기가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 여러 가지 약제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보험으로 인정이 되는 약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킨텔레스, 베돌리즘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항 TNF 약들만 여러 개가 있었는데 금년 8월 1일부터 이것도 크론병이랑 궤양세점 치료에 보험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데 아직 저희 병원은 이제 서류 작업하고 이런 통과 과정을 거치느라고 금년 말이나 빠르면 금년 말 아니면 다음 달 아니면 내년 초부터 쓸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1차 치료를 못 쓰고 항 TNF 여러 가지 휴미라나 레미케이드 쓰고 반응이 없는 사람들은 여태까지 별 방법이 없었는데 그런 사람들에서 2차 치료제로 인정이 돼서 사용되는 약이 생겼다. 이것도 이제 3번 맞고 반응을 평가해서 효과가 있으면 계속 맞을 수 있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간단히 그려드리면 이 혈관이 이렇게 있으면요. 백혈구가 이 혈관을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겠죠. 그러다가
이 영어로 되는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딱 결합을 해요, 혈관에. 그러면 얘가 쑥 혈관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장점막에 가서 염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혈관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림프구가 장으로 이동을 하는데 여기를 딱 차단하는 게 바로 베돌리즈마브예요. 그러니까 염증 세포가 혈관 안에만 들어있게 하고 장으로 못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베돌리즈마브를 딱 주면은 이게 딱딱 차단해서 염증 세포가 혈관에서만 돌고 정작 염증을 일으켜야 되는 장으로 못 가게 막는 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써봤는데 기존 항TNF 제제, 여러 가지 레미케이드나 베돌리즈마브에 필적하는 효과가 비슷해요. 예, 그렇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항TNF 제제에 썼는데 안 들었던 사람들 2차 치료를 썼더니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수에서 효과를 보이더라. 그래서 이제 또 하나의 무기가 생겼고요. 이거는 장애로 가는 염증을 막는 거예요. 우리 몸의 다른 데로 가는 염증은 안 막아요. 그러니까 면역 기능은 차단을 안 해요. 그래서 매우 안전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특히 폐렴이나 감염, 결핵 이런 게 잘 안 생기는 걸로 되어 있는데 물론 더 많이 써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위약이라는 게 이제 가짜 약인데 그런 거 비교해서도 감염 등 부작용 빈도에 큰 차이가 없더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좀 더 써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텔라라는 약도 있는데 이거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건선 치료제로 이미 쓰이는 약이에요. 새로운 약이 아니고 쓰이고 있는 약인데 이 약을 염증성 장질환에 써봤더니 거기도 효과가 있네 이렇게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는 이미 이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내년쯤에 인정될 것으로 기대하는데 아직은 좀 더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뭐 복잡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자니모드, 젤잔스 이런 거라고 이런 약도 신약은 신약인데 이미 사용되는 약이에요. 어디냐면 류마티스 관절염에 쓰고 있고 또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이제 다른 면역질환, 면역질환에서 이미 사용 중인 알약들인데 이 알약들을 역시 염증성 장질환한테 써봤더니 효과가 있네 이렇게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 젤잔즈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에서도 이미 연구가 다 끝나서 출시를 준비하고 있고 이 오자니모드란 거는 추가적인 연구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시간이 지나면 몇 년 후에는 이제 먹는 알약도 염증성 장질환 치료에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줄기세포들, 뭐 TV에서 많이 나오죠. 줄기세포 뭐 이것저것 얘기 나오는데 이 줄기세포를 또 크론병 치료에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큐피스템이라는 거는 이제 이 크론병 환자들은 이제 그 항문 주위에 누공, 구멍이 자꾸 뚫려가지고 고통을 받는데 거기다가 이 줄기세포를 주사해 주면은 누공이 막히는 그런 효과를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외에도 많은 신약들이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저희 병원도 그런 전 세계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신약 임상 연구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어가지고 궤양성 대장염에서는 이런 약들, 크론병에서는 이런 약들을 우리 병원에서도 지금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약대에 안 듣는 그런 환우들은 이런 약들을 써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염증성 장질환은 이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모든 원인을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완치가 힘들어요. 그래서 증상을 가라앉히고 장점막을 치유하는 것을 치료 목표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어쩔 수가 없다. 바꿔 말하면 좀 약간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약제들을 잘 써서 치료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메살라진, 스테로이드, 면역 억제제 등이 치료에 이용되고 반응이 없으면 현재는 항TNF 제제가 가장 강력한 약제입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치료 메커니즘, 아까 다른 여러 가지 물질을 억제하거나 백혈구를 억제하는 그런 베돌리즈마를 포함한 여러 가지 약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안전하고 복용이 간편한 신약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으니까 우리 환우 여러분들은 질병과 함께 살아간다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해요. 언젠가는 나을 거야. 그리고 환자와 의사가 함께 협력해서 완치 연날까지 잘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